예, 개표 조작, 개표 부정 의혹, 막아낸 아직까지는 이제 의혹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범진보 진영에서 여보세요. 이것을 아예 들여다볼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상철 대표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셨고 또 14,000장에 이르는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개표의 핵심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분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제게 공유를 해주셨고 제가 일부 들여다봤고 아, 아, 이거는 너무 엄청난 사건이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아,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기사를 하나 썼고 우리 신 대표님 오늘 긴급하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이 NCC를 통해서 특히 좀 빨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모시게 됐고요. 우리 신 대표님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별로 내가 굳이 소개를 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대표님은 서울 출신이시고요.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하셨고 해군 소위로 임관하셔가지고 응위로 전역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에 입사해서 그 항해사로 근무하셨고 그 뒤로 아무튼 그 배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이 또 컴퓨터 또 프로그램 이쪽으로도 전공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다방면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 그 서프라이즈 대표이시고 진실의 길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신상철 TV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워낙 뭐잘 알려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제가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천안함 문제보다는 20대 대선 개표 조작 그리고 이 문제에 집중해서 우리 신 대표님 발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이 나갑니까? 예, 됐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까?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신상철이라고 하고요. 천안함 사건에 있어서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는 제가 전공을 했고 또 해군 장교로 근무를 했고 또 제가 해군에 있을 때는 또 백령도 쪽을 주로 많이 다녔습니다. 또 수송선을 탔고요. 네, 그리고 또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의도에서 이제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제가 그쪽 계통을 전공한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몇 분이. 그래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던 과정에서 제가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저 국방부가 그것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폭발의 흔적은 하나도 없는데 폭발로 몰고 가는 바람에 폭발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 이 배는 좌초하고 침몰한 해난 교통사고를 당한 배다라고 주장을 한 이유로 13년 동안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주제는 대선 무효 소송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2012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2년에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을 때도 거의 대부분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도 제가 대선 당시에 개표 부정의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제기를 했던 배경에는 제가 항해사 생활을 했지만 배를 타는 동안에 홍콩에서 핸디사이즈 컴퓨터를 산 게 2년이 돼서 배를 타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혼자 좀 익혔습니다. 그랬던 것이 나중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이 되어서 컴퓨터의 지식도 그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2014년에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거짓과 조작을 했던 그런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2012년에 활동할 때 우리 정병진 목사님도 그 당시에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인연으로 지금까지.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번에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선 무효 소송은 작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1개월이 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개월이 넘어가면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으로 작성된 원표,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원표를 입수해야만 그 부정의 여부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입수하려 그러면 아무리 빨리 해도 석 달이 넘어가. 왜 그러냐면요. 전국의 개표소, 투표소마다 전국의 지역 선관위에 전국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정보 공개 청구하면 열흘 가고요. 그 사람들이 검토하던데 또 며칠 가고 또 회신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 전국을 다 취합할 때까지 딱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한 달 이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석 달이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양국할 때 가봉하는 것처럼 일단 문제될 거를 문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해 놓고 나중에 2차적인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을 썼던 거죠. 그럼 처음에 제가 문제를 삼았던 것이 뭐냐면 목사님 10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새벽 1시, 12시가 넘어가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지지율이 변화가 없이 변동 없이 계속 지속되는 거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동쪽과 서쪽의 지지 성향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도권 다르고 지방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전국에서 14,000군데 가까운 데 되는 그런 곳에서 이제 그것이 투표 용지들이 모여서 전국 251군데에 모여서 개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저기서 개표가 일어나는 것이 지시대대로 중앙선관위로 가서 집계가 돼야 되는데 0.1%면은 우리 3천만 명, 3,700만 명이 투표를 한다면 0.1%면은 3만 표입니다. 겨우 3만 표. 그러면은 그 정도의 표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게 표가 발생 안 할 수가 없죠. 들쭉날쭉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들쭉날쭉 해야 되죠. 0.1% 올랐다가 0.3%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오르락내리락 약간씩 미세하게라도 그러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거는 통계학상 존재할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숫자가 안 맞는 부분들 사실 투표한 사람 용지 같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투표하실 때 손바닥에 몇 장을 집어넣어도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숫자가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한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대선 무효 소송은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1심, 2심 재판이 없습니다. 대법원을 중심으로 제가 의견서를 보내면 그걸 중앙선관위로 보내고 중앙선관위가 답변을 보내면 또 저한테 보내고 핑퐁하듯이 오고 가며 지금까지 공방이 6번째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대선 무효 소송에 대한 한번 정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조금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선 무효 소송이 제가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말씀드리는 데에는 증거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현행 선거 제도에서 뚫린 구멍 한번 말씀드릴게요. 1인 1표가 온전하게 보존되지 않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한 사람이 한 표가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장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요. 선거의 기본 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민주, 비밀, 자유, 1인 1표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차라리 초등학교 반장 선거가 가장 정확합니다. 손으로 하니까. 손으로 쓰고 그 다음에 저 학생들 수만큼 종이가 모이고 그 종이를 하나하나 열면서 옆에다가 발을 정자를 쓰면 가장 정확하죠. 근데 대통령 선거를 저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를 하고 기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를 집어넣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투표 용지에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제일 밑에 보면은 1년 번호들하고 있는데 이 1년 번호는 잘라내고 나면 1년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표를 할 때는 1년 번호가 없는 것에 기표를 해서 넣게 되는데 이 용지를 구하는 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지역마다 미리 테스트 삼아 출력해보는 용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용지를 여러 장 가질 수도 있고 심지어 복사를 해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마음먹고 3장, 4장 만들어서 집어넣어도 들어가는 구조. 그렇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18대 대선 때 문경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박근혜 찍었던 용지가 4장이 나란히 겹쳐져서 발견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지금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원천적으로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현재 멀티 투표 메커니즘 이렇게 여러 장을 집어넣는 것을 제지할 방법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사전에 용지들을 테스트 삼아 출력해 봅니다. 이런 거 없애야 돼요. 투표 용지를 굉장히 잘 보존하고 잘 보관하고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사로 찍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럼 이 중에 한 장을 가져가서 복사를 하면 막상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기에 저거를 완전히 구분해낼 수 있는 일련 번호가 독자적인 번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여러 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개표를 해봤자 1인 1표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 그리고 비밀투표처럼 이렇게 비밀투표를 해도 저 안에서 여러 장을 겹치는 작업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행 선거제도에는 1인 1표가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량 투입에도 검증할 방법도 없고 수구 세력들이 또 주장을 하죠. 저기 뭐 민경욱 이런 사람들이 저 문재인 때도 부정을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추이파리 이야기합니다. 투표함에서 배추이파리가 발견됐다고 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배추이파리가 아니라 깻잎도 들어갑니다. 상추이파리도 들어갑니다. 왜? 손바닥 안에 감춰서 집어넣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집어넣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제도상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수구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정문 분석을 해본 결과 무리한 주장이고 근거가 없더라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2012년은 문재인 후보가 피해자였죠.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는 2017년에 촛불의 힘입어서 2017년에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선거제도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후보가 2022년에 낙선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계속 이러한 불행이 반복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 2012년에 있었던 개표 부정 몇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반복되는 것이 그 중에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0년 전 부정 3종 세트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째는 혼표. 박근혜 라인에서 문재인 표가 섞여서 나오는 현상. 100장마다 2장, 3장, 4장 정도의 문재인 표가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거를 혼표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를 발견을 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고 따졌더니 날씨가 추워서 기계가 오작동을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변명을 둘러대고 그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표에서는 박근혜 표가 나왔느냐? 안 나왔습니다. 박근혜 표 안에서만 문재인 표들이 몇 장이 섞여서 나온 거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석 장이 이렇게 오면 6표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2012년에. 그러나 2022년 작년에는 이 현상은 안 나타났습니다. 혼표는 이 혼표라고 하는 이 부정은 2012년에는 있었지만 작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에 작년은 다른 방법을 썼다. 자, 그래서 10년 전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 혼표. 이 혼표라는 것은 절대로 문재인 표에 박근혜 표에서
문재인표가 섞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ATM기에서 돈 찾아보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돈 찾을 때 실수로 만 원을 출력돼. 100만 원을 찾는데 100만 원짜리 100장을 출력하고자 했는데 실수로 5만 원짜리가 한두 장 섞여 나온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전자개표기도 역시 이러한 ATM기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이 전자개표기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섞여서 나오는 것은 섞여서 나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섞여 나오는 겁니다. 그때 저질렀던 부정이 그렇게 섞여서 나오는 혼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뭉치표와 미분류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뭉치표. 그리고 또 하나는 미분류표. 이 미분류표라는 것은 마치 무효표가 나오는 것처럼 어디엔가 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효표는 존재하죠. 표를 동일한 사람을 2명을 찍거나 3명을 찍거나 아니면 훼손을 시키거나 누구를 찍었는지 전혀 모를 때는 무효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표들도 무효표로 토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이 미분류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는가가 굉장히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분류로 나온 표들을 선관위 직원이 가지고 가서 임의로 자기들이 수작업으로 분류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 특정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분류를 해주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춘천의 경우 2012년 얘기입니다. 춘천의 경우는 신사우동이 49%, 주민 가운데 절반의 표가 미분류표로 토출되어 나왔다. 이거는 상식 바뀐 것이죠. 그러면 전자개표기로 왜 씁니까? 전자개표기로 카운트를 하는데 지금 이 사례를 보면은 630장 정도, 1200장 중에 절반이 미분류표로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 찍혔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사우동은 30.3%, 그 외에 춘천 동면은 25%, 30%, 25% 이렇게 많은 미분류표들이 옆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작년은 제일 많이 나온 게 80.9% 나온 데가 있습니다. 창원시 동면 작년 대선은 10년 전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던 거죠. 미분류표가 왜 저렇게 많이 나오는가?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옆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왜 저렇게 많은가? 그래서 저 숫자가 많을수록 선관위 직원이 임의로 분류할 수 있는 캐파가 커지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삭줍기라고 부릅니다. 그 선관위가 직원이 그 개표를 하는 직원이 어떤 성향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분류를 하는가에 따라서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것이 모아졌을 때 그 수는 만만치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특히 전산과 관련된 직원 가운데, 전산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것을 쉽게 조작을 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년 대선 거를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우선 2012년 거. 세 번째는 개표가 끝나기 전에 방송이 나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은 개표도 끝나기 전에 자신들이 세팅해 놓은 그대로 발표가 나간 것들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있었던 부정선거가 소송도 하고 또 막 이슈도 되고 했지만 그냥 덮여버린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촛불에 의해서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었었습니다만 다시 2022년에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상황표를 가지고 미분류표로 또 그런 조작을 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것을 제가 전부 다 분석한 데이터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더 플랜이라고 하는 김어준 뉴스공장, 그 당시에는 TBS에서 뉴스공장을 했었죠. 그때 더 플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개표 부정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때 다뤘던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미분류표 그리고 K값이라고 하는 K값 논란이 한때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논쟁에 한참 빠졌었던 분들도 이러한 데이터에서 근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K값 논란에 빠졌던 바람에 결국은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하고 끝나버렸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당시에 그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다, 투표소 수개표만이 정답이다라고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2년 대선 이후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는 어, 제도 개선을 전혀 하지 못했죠.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습니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됩니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강동원 의원, 장하나 의원, 횃불시민연대 개표 부정을 밝히고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라고 SNS에 올리고 했지만 제도 개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도 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국 47.79 대 48.59, 0.7% 차이로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그럼 패배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아마 요 설명드리면은 요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미분류표는 통계학적인 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 통계학적인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미분류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곳이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창원시 어창구 복림동에서 80.9%가 나왔습니다. 80.9%가 미분류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식 바뀐 것이죠. 이겁니다. 80.9%가 미분류표로 나왔고, 2등이 어디냐면은 서울입니다. 서울의 금천구 시흥동, 금천구 시흥동에서는 72.7%가 미분류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선 무효 소송을 하면서 이 미분류표가 나온 근거에 대해서, 이 나온 근거들은 일부 현출이 되거나 기표 연구 상태가 안 좋거나 인주가 번지거나 투표지 투입이 오류되거나 이러한 사례들에는 미분류표가 나온다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뭐냐면 전부 다 지지 성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지지 성향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리고 남녀, 성별, 나이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류표가 발생되는 이 부분집합은 결과적으로 모집단 표의 비율이 그대로 나와줘야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거를 한번 도표로 말씀을 드리면, 모집단이 있어서 이 모집단이 10만 명이 있다면 10만 명이 5대5가 되든 6대4가 되든 7대3이 되든 지역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모집단 가운데서 만들어진 부분 집단, 이 부분 집단은 역시 모집단이 5대5면 부분 집단도 5대5에 유사하게 통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6대3이면 6대4면 부분 집단도 6대4가 나와야 되는 이런 원리가 통계학적인 원리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장 정확하게 잘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호남이에요. 호남. 호남에서는 제가 호남을 2022 대선에서 유일한 대조군으로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세 곳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세 곳은 매우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류표, 전자 개표 분류에 있어서 85.95 대 14.05가 나옵니다. 그런데 미분류표도 85.26 대 14.74,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만 변화가 있을 정도로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대단히 통계학적 원리에 맞춰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에. 그게 전라북도는 플러스 0.05, 전라남도는 전라북도가 마이너스 0.05, 그리고 전라남도가 플러스 0.05, 광주가 마이너스 0.03, 이렇게 지난 대선에서 호남,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 다음에 광주는 통계학적인 원리에 대단히 잘
맞춰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자, 부정의 핵심이 미분류표인데 이 미분류표는 전자개표기 가운데 마치 이 부분에서 무효표가 나오는 것처럼 미분류표가 토출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 미분류표를 모아서 가지고 가서 뒤쪽에서 분류를 한 내용이 제대로 분류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요. 자, 이게 개표 상황표입니다. 하나의 개표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개표 상황표를 작성을 하는데 이러한 곳에서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기록이 되는 것이 B, 그리고 미분류표에 대해서는 C란에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C란에 분류하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데 전자개표 이 선관위의 개표 직원이 가지고 가서 손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전자개표기로 분류한 것과 손으로 분류한 것이 유사한 정도의 분류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다시피 전자개표기로는 이재명이 2333표, 윤석열이 2187표면 2400대 2100 수준으로 전자개표를 분류했는데 미분류표를 가지고는 120대 151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자개표기로 2400대 2100으로 24대 21로 이긴 지역에서 미분류표 300장을 분류를 했더니 이재명 후보는 120만 주고 윤석열 후보한테 151을 줘서 부당하게 미분류표에서 많이 배정해 주더라.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거를 전부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엑셀표를 넣어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미분류표를 얼마나 부당하게 토출을 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아서 그것을 통계를 낸 것이고요. 이 현상이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안산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바뀝니다. 안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안산은 세월호 하더라도 민주당 국회의원 4명 다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대선에서도 55대 45 수준으로 이재명 후보가 표를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시장 선거에서 결과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전자개표기로는 승리를 하는데 전자개표기에서는 이겼어요. 23만 표 전자개표기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겨우 5천 표 미분류표에서 역전됩니다. 시장이 바뀌어버립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내몰라라 해버리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압승했던 곳에서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달리 나와도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이러한 것이 경기도에서 성남시, 용인시, 안산시 등등 전자개표기에서 승리하고 미분류표에서 패배하는 현상들이 거듭거듭 발생되는 겁니다. 수원 굉장히 위기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겨우겨우 이겨냈고요. 경기도지사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역전해서 이길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의 총선에서는 결과가 어떨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이 방식을 여전히 쓴다고 하면 미분류표를 많이 만들어내서 정상적인 표도 미분류표로 토출되도록 만들어서 사람이 손으로 분류하는 행위, 이것이 내년 총선에서도 여전히 거듭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들은 부분적으로 몇 표 안 되지만 모아 전국을 모으면 결과를 뒤집을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 꽤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 친다면 우상호 의원이 있겠죠. 우상호 의원보다 한번 들여다보면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에도 지난 대선의 결과를 놓고 보면 이 10만 명이 투표한 전자개표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긴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7천 표에 대한 미분류표 분류는 지는 걸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많이 나왔지만 이것이 우상호 의원이 내년에 총선에서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자개표기에서는 이겼지만 미분류표에 의해서 져서 의원 배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상호 의원은 위기감을 느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민주당에도 알려줘야 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 총선 전까지 우리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검증만 해가지고도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되고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내년 총선에 나올 후보들도 알아야 되고 민주당 알아야 되고 국민의원들이 알아서 이것을 방지하거나 최소화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내년 총선 때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드린 것 내용의 핵심이 바로 개표부 중의 핵심은 미분류표다. 이 미분류표가 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열심히 들여다봐서 왜 이렇게 정상적인 표가 미분류표로 나오게 하는 거야 라고 따져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정 목사님, 예, 미분류표까지 말씀드리는 게 예, A웹이라고 또 저기 저 선관위가 주도해서 만든 해외에다가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그 부분은 오늘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굉장히 그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전국 거를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제가 그걸 봤는데 오늘 근데 아주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 아마 개표장 여기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는 개표장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표장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기는 데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입니다. 여기서 전자개표기 이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잘못 적혔네. 심사집계부라는 데로 넘기는데 심사집계부가 여기 아이고 내가 심사집계부인 줄 알고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사진을 넣었는데 여기 끝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그 미분류표로 빠진 것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해요. 여기 끝선에 있는 것이 이 심사집계부고 이게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고 이게 계안부고 투표함 도착해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위원들이 앉아 있어요. 위원들이 또 검열을 하고 그 다음 위원장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A 후보 몇 표, B 후보 몇 표 공표를 하면 표가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고석인데 유일하게 선관위 주장으로는 인터넷망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대표 결과를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기기고요. 아까 신 대표님 계속 설명한 이게 개표의 핵심 문서인 개표 상황표입니다. 개표의 결과를 여기다가 데이터를 다 적게 돼 있어요. 이 개표 상황표의 결과에 따라서 개표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림을 가지시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 선관위를 감사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자기 정권을 탄생하게 해준 이렇게 네, 예, 뭐 예, 의도적으로 선관위가 도와줬던 아니면 우연히 뭐 예, 도와줬던 예.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할 오히려 상을 주고 싶을 텐데 정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때리고 있죠. 예, 근데 예. 그렇게 굳이 때릴 필요가 없는데 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그 자료도 제가 많이 가지고 제 방송에서는 했습니다.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대선까지 도움을 줬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지난 대선 이후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거든요. 근데 이 대법관은 실제로 중앙선관위에 영향을 거의 못 미칩니다. 비상임이에요. 비상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선거 결과에 도장 찍는 역할에 왜 당연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사무총장은 광주 분이세요. 사무차장은 충남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이후에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되신 분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선관위 전반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이 뭔가를 구축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2012년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12년 당시에
유명했던 몇 사람이 있습니다. 박모, 유모, 윤모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논란 끝에 해외로 나가거나 한직으로 다른 갔다가 지금은 정보 라인의 선관위의 요직에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걸 주목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단 놓고 중앙선관위에는 차장이 차관급입니다. 그 다음에 총장이 장관급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2년 뒤에 차관이 장관급이 됩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2년 뒤에 사무총장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은 상임위원이 되거나 또 선관위와 관련된 다른 보직으로 옮겨갑니다. 35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총장과 차장이 한꺼번에 물러나게 되는 이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저는 이것이 그들이 맞는 체계로 개편하는 과정이다. 왜 어디서 그러냐면요. 저 사람들이 부정하거나 부패하거나 아이들 아빠 찬스잖아요. 이번에는 아빠 찬스 같은 이런 거를 민주당보다도 먼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막 흔들어 대는 데에는 뭔가가 분명하게 이유가 있지요.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A웹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A웹. 잘 모르실 거예요. 그 기구가 뭐냐면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주도를 해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세계선거기구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세계선거기구는 국제기구예요. 대한민국이 국제기구를 하나 뚱딱 만듭니다. 그런데 그 세계선거기구의 기구 본부는 대한민국에 둔다고 정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두고 있습니다. A웹이라는 조직체의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처음에는 겸직하다가 지금은 퇴임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 A웹이 무엇을 하는가? 부정선거를 해외에 수출해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조용할 수 있는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핸드폰을 가지고 8자만 쳐보십시오. 한국산 전자개표기. 핸드폰에다가 구글이나 앱을 하나 띄우셔서 지금이라도 한국산 띄우고 전자개표기 8자만 치시면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까지 콩고, 케냐, 이라크, 기르기스스탄, 대한민국 선관위가 주도해서 만든 A웹이라는 단체가 해외에다가 판매한 대한민국 전자개표기들이 부정선거를 야기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총선이 연기되고 대선이 연기되고 대통령이 사임하는 사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줄줄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은 조용하죠?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소송전도 벌어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중앙선관위라는 조직과 저는 중앙선관위를 선관위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주도해서 만든 A웹은 전 세계 A웹에 소속된 국가들이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민주후발국가 아니면 중동, 남미, 저소득 국가 그런 나라의 정권을 만드는 데에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라크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면 전자개표기로 1300표가 나와서 1등을 했는데 수작업을 하니까 115표. 전자개표기로는 200표도 안 되는데 실제로 수작업을 해보니까 738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유혈사태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폭동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21세기에 대한민국이 그러한 것을 해외에 판매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중앙선관위를 둘러싼 복마전이 굉장히 깊숙하게 있습니다. 왜 지금 중앙선관위 문제를 흔들어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이들, 자기 자식들 취직하는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빙산의 일각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비분류표와 관련된 이런 개표의 업무, A웹을 통해 해외에 수출한 부정선거,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해외에 수출한 사례, 이 모든 것을 다뤄야 됩니다. 사실 자기 아이들 취직시키는 문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최소한 30만 명 정도의
직원이 신규로 채용됐다가 빠져나갑니다. 선거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개표장마다 다 사람 손이 필요하거든요. 임시직을 뽑습니다. 그럼 선관위 직원들은 가까운 사람 친인척을 임시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럼 임시직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싹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턴십을 하거나 그런 다른 기회로 정규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본질적으로 워낙 들랑달랑하는 인력들이 많다 보니 그러한 것이 지금 드러난 것은 겨우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고질적인 것들을 다 들여다봐야 된다. 국정조사에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아예 체제 자체를 내년 총선에 맞춘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지금 퇴진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면죄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계속 정권을 잡고 있지만 국회를 장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힘든 시기를 계속 겪어야 된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은 내년 선거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관위를 자신들이 필요한 사람으로 채울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지금 현재 사무총장이 광주 출신인 분이고 사무차장이 충남 출신인 분이라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도움을 줬던 사람들인데 지난 대선에는 사무총장 그 직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진 목사님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그 고영호 장로님 CBS 또 기자이신데 아주 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선관위 그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문제 질문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 20대 대선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은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뭐 민경욱이나 황교안 수준의 무슨 그 또는 가로세로 연구소 뭐 이런 극우들의 총선 이전에 부정선거 주장 그거 판박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앞서 우리 그 신 대표님 말씀하셨던 우리는 18대 대선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 부분이 영화 더 플랜으로 만들어졌지만 뉴스타파하고 PD수첩에서 그걸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플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유튜브에 떠있던 영화조차도 삭제돼 버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것이 그렇게 덮일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뉴스타파하고 MBC PD수첩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 뒤에 최승호라는 사람이 김어준을 너무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그런 사감을 가지고 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대사를 이렇게 덮어버릴 그런 사안이 아니다, 정말. 이거는 반드시 민주주의의 기초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릴게요. 더 플랜에서 K값 하면서 1.5 나왔던 그 배경에는 뭐냐면 미분류표가 많이 나오는 부분. 미분류표들이 나오게 된 것에 근거를 댈 때 뭐라고 했냐면 노인분들이 많은 지역은 노인분들이 눈이 어둡고 또 행동도 굼뜨다 보니까 기표하는 떨려서. 데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많은 지역은 미분류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노인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보수화된 곳이라고 보면 된다는 논리로 그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를 제공한 게 뉴스타파 또는 심지어 프레시안까지도 그것을 주장하는 일부 교수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해버리면 아 그래서 미분류표가 그렇게 나는구나 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절대로 그게 통하지 않는 것은 제가 아까 처음부터 통계 원칙을 말씀드리면서 광주, 전남, 전북을 보여줬잖아요. 광주, 전남, 전북이라고 하는 대조군이 완벽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광주, 전남, 전북에는 노인분들이 없습니까? 광주, 전남, 전북의 노인분들은 손이 흔들려서 미분류표 발생해야 되는데 왜 발생 안 합니까? 그래서 그 논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난 대선 데이터가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조군이 존재한다. 광주처럼만 개표하면 누가 뭐라고 하는가. 근데 광주, 전남,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에서 미분류표를 과다하게 발생시키고 과다하게 발생시킨 미분류표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거의 7대3 수준으로 보수 후보한테 유리하게 무작위로 분류해줬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국에 그 많은 개표소에 개표 사무원들이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게 모아줄 수가 있느냐? 그게 가능해? 라고 질문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울산, 마산 몇 개 도시만 추려서 심지어 개표한 개표 사항표를 전국에 한 장 전부 다 청구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한 장마다 누가 분류했는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분류한 것을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멀쩡하게 잘난 것도 전부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게 분류해준 건수가 부당하게 편파된 사람이 거의 반 이상 또는 거의 절반 가까이 그 사람들만 추려서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울산, 마산 두 군데에 개표 사무원이 10명이 있으면 자, 우리가 아무나 국민 10명을 붙잡고 지지 성향을 물어보면 대충 반반 나뉘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런 통계처럼 개표 사무원 10명 중에서도 3명, 4명, 5명은 저쪽 특정 후보에 굉장히 편중되게 분류를 하더라는 결과를 얻은 거죠. 거기에는 특정한 명령이나 체계나 의사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분류표를 부당하게 정상적인 표를 부당하게 모으는 행위 자체가 그 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또는 지시하고 그 지시대로 모여졌던 표들이 전국적으로 그만큼 결과를 바꿀 만큼 된다. 그러면 얼마만큼 발생시켰는가? 결과를 바꿀 만큼이 다릅니다. 지난 대선 겨우 0.7% 차이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왜 미분류표로 멀쩡한 표를 왜 미분류표로 분류하냐고 따져 묻는 게 1번입니다. 멀쩡한 가서 보면 깨끗하게 멀쩡한 표예요. 그걸 미분류표로 분류해요. 그럼 미분류표에서 진짜 무효표가 몇 번? 10%밖에 안 됩니다. 미분류표에서도 10%밖에 무효표,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표들이에요. 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국의 개표 사항들을 다시 다 모아달라. 전국의 투표용지를 대한민국 투표한 사람들의 모든 투표용지를 장충체육관에 모아달라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전자개표기를 딱 갖다 놓고 하나하나 돌려보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그만큼의 미분류표가 발생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제일 정확하죠.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아니요, 천만에요. 3,400만 표, 3,600만 표를 우리나라 251군데에서 개표하는 행위를 한 군데 모아서 검증하는 거 한 달 걸리면 어떻고 2달 걸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대법원에서 이 소송을 위해서 460만 원의 인지대를 주고 소송하는 겁니다. 대선 무효 소송은 1심, 2심이 없습니다. 바로 대법원에다가 제기를 합니다. 그럼 그 대법원이 제 의견서를 받고 중앙선관위로 보내고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저한테 보내기를 6번에 걸쳐 지금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꿋꿋하게 얘기합니다. 모아달라 표를. 전자개표로 돌려보자. 이렇게 미분류표가 나오는지 체크해보자. 그리고 무효표가 그대로 나왔는지 하나하나 검증해보자 라고 요구하니까 중앙선관위 답변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답변합니다. 자, 소송이 진행되면 모든 전자개표든 모든 투표용지든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제가 작년에 대선 끝나고 한 달 되기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국의 개표 지역선관위에서는 지난 대선의 선거 결과를 지금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로 카운트될 때마다 이미지가 촬영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폐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뭡니까? 소송에 확인하기 위해서 폐기 못하게 한 게 맞죠. 그럼 제공해야죠. 왜 이거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중앙선관위가. 떳떳하면 내놔라 이거예요. 못 내놓고 있습니다. 안 내놓으려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인 중앙선관위에서, 대법관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법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알바, 최고위직 알바 이상의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선거 때마다 도장 찍는 거 외에 역할 하시는 게 없습니다. 지금처럼 난리가 났을 때 책임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개표도 끝나기 전에 방송으로 나갔던 사태가 났을 때 제가 춘천과 광주를 고발을 했는데, 이렇게 선거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아무리 고발을 해봐야 안 됩니다. 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으면 지역 선관위의 판사, 부장판사, 지법원장, 그런 분들이 선관위원장으로 있는 전국의 모든 지방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위직에 있는 우리 판사분들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대법관들은 말할 수도 없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선량하고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존경받을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 임시직 선관위원장이라는 그 중책이 비상임직이에요. 장관직인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사무차장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정보국이라고 하는 정보자료국에 있는 핵심 요원들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결과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또 동일한 결과를 또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보충 설명이었습니다. 예,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그, 네. 그러면은 미분류표를 실무자가 처음에 이렇게 단순히 하위직 실무자 한 명이서 뭐 그걸로 해서 완전히 확인돼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실무자 위에 다시 무슨 뭐 부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허술하게 그냥 하위직이 한 명이 결정한 게 그대로 인정이 되는가, 최종적으로. 이 제가 선관위, 그건 좀 답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예, 조금 빠뜨린 것 같았어요. 예, 네, 선관위 직원들은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그 개표할 때 보면은 개표 사무원들은 다 선관위 직원들 아닙니다. 선관위 직원들 아니고요. 그 계안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그다음에 심사집계부까지 다 선관위 직원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 공무원들이거나 또는 그 알바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 이제 뭐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그렇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신, 특히 계안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심사집계부에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사, 뭐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심사집계부를 하는데, 문제는 심사집계부 단계, 아까 미분류표를 다시 재분류를 한다 그랬잖아요. 한 장 한 장. 그 다음에 뭐 이재명 후보 거냐, 이게 윤석열 후보 거냐, 분류를 작업으로 해요. 심사집계부에서 미분류표의 경우는. 근데 예를 들면 대구의 지자체의 어느 공무원이 심사집계부 그 책임사무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개표 사무원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 사람 성향이 국힘당 성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또 그 의도적으로 심사집계부에 사람을 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위험이 분명히 있고, 광주, 전남, 호남, 전북에서는 지금 그런 현상이 결과를 보니까 안 나타났는데, 전국적으로 어떻게 그게 나타날 수가 있냐? 전국 개표소가 254군데밖에 안 돼요. 개표는 그러니까 투표소는 14,000군데가 되지만 개표는 모아서 합니다. 체육관 같은 데다가. 우리 여수 같은 경우도 여러 지역이 있지만 한 군데 그
흥국체육관 같은 데다 모아서 개표를 하거든요. 마찬가지. 그래서 252군데, 254군데 개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집계부만 장악해버리면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다. 특히 미분류표 분류 과정에서. 제가 최근에 그 영상 하나를 공유해 드렸는데 짤막한 쇼츠 영상을 작년 아니 19대 대선 당시에 호응표가 발생한 영상을 이제 올려드렸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미분류표를 분류했습니다. 안철수표 중에서 그걸 넘겨보는 과정에서 그 속에 문재인 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개표 사무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둔갑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상이 보여줍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예, 제가 직접 촬영한 거니까.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 광주, 전남, 전북이 너무나 통계적 원칙에 부합되도록 깔끔하게 나왔다는 현상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그러한 지침이 내려갔는데 광주에 있는 분들은 그 지침을 거부했거나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아예 호남은 그러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을 가능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개표를 하는데 우리가 왜 전자적인 방법을 사용하는가? 우리가 통상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목적은 첫째 신속해야 되고 두 번째 정확해야 되고 세 번째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졌을 때 그게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셋 다 아닙니다. 만약에 투표 한 곳에서 개표를 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국의 14,400군데에서 3,600만 명이 투표를 하면 한 투표소당 기껏해야 많아야 3,000표가 안 넘어갑니다. 한 투표소당 3,000표가 안 넘어가면 투표 한 곳에서 우리가 개표하자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든 주민들이 개표를 하자고 하면 10사람이 앉아서 개표를 해도 300장, 3,000장, 1인당 300장밖에 안 됩니다. 1인당 300장을 손에 쥐고 만원짜리, 5만원짜리 구분하는 작업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전국이 투표한 것에서 수작업을 하면, 수개표를 하면 전국이 2시간, 길게 잡아도 2시간 이내에 끝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은 투표함이 이동하면 그 순간 불법입니다. 투표한 것에서 바로 엎어버리고 거기서 개표를 합니다. 선진국이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인구가 적어서 그럴까요? 천만이에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 몇백만이지만 프랑스는 6천만이고 독일은 7천만 가까이 됩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 나라. 그런데도 그 나라는 수개표만이 오로지 개표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지도 않다. 우리는 수개표라면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개표하고 상대방에 넘겨줘서 여야가 따로 서로 크로스 체크하면 정확하게 개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신속합니까? 왜 전자개표기를 쓰면서 새벽까지 돌립니까? 12시 넘어가면 다들 잠이 오는데.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활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전국의 14,400군데를 251군데로 모으는 행위 자체가 컨트롤하기 편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분류해내는 것을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것 외에 하등의 이득을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거를 분석을 한 것이지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보면 왜 저 사람들이 모아서 개표를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개표 사무원은 또 중요한 것은 참관을 하려 그러면 내가 선거 결과를 보고 싶어. 개표하는 장면을 보고 싶어. 그래서 참관하려 그러면 자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고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참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표 사무원은 그런 제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 국적을 가진 연변 사람들의 상당수가 개표 사무원으로 활동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중국 사람이 개표를 하면 더 객관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작년에 은평구에 있는 직원이 선관위 직원이 한 답변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개표 사무원에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개표 사무원이 될 수 있느냐? 개표 사무원에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되는지, 어떤 집단에서 추천 오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를 뽑는 사람들만 압니다. 그러다 보니 선관위 직원들도 상당수가 거기에 들어가서 하다가 이 사태가 나는 거죠. 임시직으로 들어왔다가 인턴하다가 정규직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승승장구 진급을 하고요. 선관위 진급 케이스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조모 사무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3급에서 2급 가고 2급에서 1급 가고 1급에서 차관 가고 차관에서 장관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2004년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2003년도 4년도 그 당시에 2002년에 3급을 하던 분이 2003년에 2급이 되고 2004년에 1급이 되고 2005년에 차관이 되고 2006년에 장관이 됩니다. 1년 단위로 5년 동안에 3급에서부터 3급, 2급, 1급 차관, 장관이 될 수 있는 조직체가 중앙선관위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복마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거기에 있는 예, 위원장님은 비상임직으로 최고의 알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긴급 모임을 제가 이렇게 주도한 그 근본 원인은 윤석열 씨를 합법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가 탄핵하는 거고, 하나는 선거무효 소송으로 재판에 이겨서 이 재선거 치러라, 무효다라고 판결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들의 70% 이상의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 우리 신 대표님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놓으신 상태고 그 전국 개표 상황표를 분석을 해서 이게 미분류표 상에서 상당한 조작 그 의혹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빨리 공유를 하고 시민들한테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대선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좀 목회자들이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공유 차원에서 우리 신 대표님 긴급하게 모셨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고 그런데 아니, 뭐 그렇게 바쁠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질문도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을 좀 각 지역에서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그 예. 미분류표가 지난 대선에서 혹시 이재명 대표가 승리를 이길 수 있게 하려면 미분류표의 몇 프로 정도가 갔으면 0.7%를 극복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될까요? 지난 대선에서 제가 대선 무효 소송을 통해서 그러면 두 사람의 격차가 0.7%였지 않습니까? 미분류표의 조작을 모으면 0.7%가 안 됩니다. 그러면 0.7%가 안 되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미분류표 조작된 것은 우리가 카운트가 가능하죠. 문제는 무효표입니다. 무효표를 간단하게 무효표를 만든 방법은 도장 하나 더 찍으면 돼요. 상당수의 표가 무효표로 갔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안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상하게 민주당 표에 무효표가 많더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민주당 후보를 찍었는데 또 다른 데에 뭔가를 하나 흐트러나서 분명히 민주당 지지자인 것 같은데 무효표가 나왔다. 무효표의 성향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서 무효표는 조금만 인주를 묻히거나 흐트러 놓으면 무효표가 되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전체를 합산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궁극적으로는 전자개표기를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과 아울러서 그리고 위헌 소송도 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헌 소송 중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부당하게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전선거도 사실은 위헌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선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전선거에서도 어떤 위리가 있는지. 사전선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버스를 태워서 다른 도시로 가서 오전 내내 맛있는 거 드시고
한잔 하시고 오후에 왕창 거기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사전선거입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것은 비밀투표나 1인 1표제나 이런 것은 표를 매수하는 행위니까 그거는 위헌의 요소가 있다. 출구조사 마찬가지입니다. 출구조사도 5년 내내, 오전 내내 조사를 하면 그 조사를 취합하고 있는 언론사 간부들은 자기하고 한테 친한 후보한테 야, 오전에 보니까 너 안 되겠더라. 어느 동에서 너 안 나오더라 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을 제기를 하면서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나름대로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거한 당사자인 민주당이 움직여야죠. 이만큼 상세하게 이만큼 철저히 정리를 해줬는데도 민주당이 내몰라라 하고 그런다면은 참 힘든 거죠. 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가 24만 7천여 표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12만 표만 그 더 얻었어도 사실상 그 뒤집는데 미분류표가 12만 표 이상 나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었던 사안이고 다만 지금 그걸로 뒤집느냐 못 뒤집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분류표에 의한 조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확인이 돼도 선거는 무효입니다. 선거 자체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냐 뭐 어쩌냐 상관없이 그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에 선거는 다시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니까 선거 무효 사유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목사님, 이상훈 그, 목사님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 목사님, 잠깐만요. 예, 이상훈 예,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예, 공주세관교회 이상호 목사입니다. 이제 우리 또 열심히 하신 이 방송 함께 보고 또 우리 신 대표님 뭐 천안함 때부터 열정적으로 이렇게 큰 일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87년 대선 때 제가 그 시 선관위로 활동을 했었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오다 오면서 계속 선거 부정 얘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동안 진행됐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지금 선관위가 활동을 했고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 점에 있어서 참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막강한 힘을 줬을 때 초기부터 지금 윤석열처럼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나갔더라면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정부 하에서 치러진 선거인데 그 막강한 힘에 의해서 다 선관위도 꾸려졌을 것이고 그랬을 적에 이 지금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력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결과를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특정한 결과로 유도하는 집단들의 의도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은 민주적이거나 좀 진보적이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은 결과를 자신들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집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아무튼 결과는 그 사람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결과는 다르게 만들어지더라. 그걸 2012년에도 경험을 했고 똑같은 현상을 거의 같은 현상을 다만 안에 디테일에 있어서 그 당시에 문제됐던 것이 보다 더 세련된 방식으로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더라 하는 것 정도만 확인을 했지 패턴은 동일한 겁니다. 거기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이고 발전하는 쪽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의 기득권 세력의 큰 변화가 오는 것에 대한 저항 또는 그러한 것에
대한 거부감, 그러한 것이 선거 결과를 통해서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전혀 정권하고 무관하게 그들이 정권을 창출한다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질문, 우리 저기 조규성 목사님 질문 없습니까? 그, 혹시 그 개표하고 그럴 때 마지막 그 상황에서 그 정당에서 가는 참관인들이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미분류표를 다시 개표를 할 때에도 정당에서 간 분들이 참관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개표 참관인을 하도 여러 번 해가지고 개표소를 가보면 돗대기 시장이에요. 엄청 사람들이 많고 아까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근데 심야가 한 밤 10시쯤 넘어가면 사람들이 그냥 의자에 앉아 있거나 그 이제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12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 반 뭐죠? 아, 하루 절반의 그 어떤 그 저기 인건비를 주느냐 아니면 12시를 넘어서 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하루 거 일당을 받느냐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일단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돈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되고요. 그다음에 이 민주당 참관인들은 개표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개표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표 상황표를 게시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만 우르르 몰려 있거나 전자개표기 돌아가는 것이 신기하잖아요. 거기에만 우르르 몰려 있거나 심사집계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심사집계부가 핵심인데 위원검열석이나 위원장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할 수도 있지만 꾸어다 둔 보르차두처럼 그냥 도장만 찍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대로 확인 안 해요. 거의. 심사집계부가 핵심인데 심사집계부를 제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저나 우리 정병진 목사님을 민주당의 개표에 참관하는 개표 참관인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좀 시키라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과거에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 일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25개 구 가운데 21개구를 민주당이 싹쓸이할 때예요. 6.2 지방선거 2016년에. 그때 구청장이 25명 가운데 21명 싹쓸이 하는데 시장이 패배한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시장 선거에 있어서 밤 11시가 되도록 강남 3구가 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전 서울시 전역에서 구청장들이 전부 압승하고 있는 가운데 서초, 송파, 강남에서 개표가 더디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시가 되도록 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러다가 10시, 11시부터 개표가 시작이 돼서 새벽까지 개표가 진행이 되는데 결과가 새벽에 바뀝니다. 오세훈이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새벽에 느닷없이 불려나서 부수수하게 당선 인사를 했던 때인데요. 그때 한명숙 총님이 2만 표가 패배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날 아침에 제가 한명숙 전 총리님한테 인사하러 갔어요. 다른 분과 함께 패배하셨으니까 위로하러 인사하러 갔는데 한명숙 전 총리님이 우시는 거예요. 아니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새벽 1시 이후에 강남 3구의 민주당 개표소 사무원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10시부터 가버립니다, 개표를 실제로. 시작을 했는데 정병진 목사님 아시죠? 이 사실. 예? 새벽 1시에 강남 3구의 민주당 참관인들이 사라지고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이. 그때부터 자기들이 강남 3구가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서울에서. 2만 표 승리한 결과로 새벽 4시 반 5시에 결론 내고
오세훈 당선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민주당을 샅샅이 뒤져서 강남 3구 개표 사무원들 리스트업을 다 했는데 명단도 없어. 담당자도 없어. 누가 누군지 모르고 계속 부서만 뺑뺑이 돌리다가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구청장을 따라간 참관인들은 자기 구청장 안 되잖아요. 강남 3구에서 일찌감치 포기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은 돌아가라고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 하는 데에 매수가 됐든 협박이 됐든 새벽 1시 이후로 사라진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의 참관 제도의 허점이었습니다. 개선이 안 됩니다. 저 사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런 문제 제기를 해도 민주당의 시스템적인 고질적인 문제점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예.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김어준의 더 플랜이 나오면서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한동안 감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는 거의 활동을 안 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문제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스탈린의 명언을 굉장히 염두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스탈린 이 독재자가 뭐라고 하냐면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개표장에 가보면 아까 사진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탠드가 관람석에 관람을 저 혼자 했어요. 여수에서. 아무도 관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축제라면서요. 개표하는 현장에 관람은 신청만 하면 아무나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개표 현장을. 카메라로 찍어도 상관없고요. 관심 없어요. TV 앞에만 앉아있어 시민들이. 개표 방송이나 보고 에이 졌네 하고 TV 꺼버리고 자버리고. 개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개표 참관인들은 돈에 관심이 있고 일반 시민들은 그냥 TV 방송만 보고 있고 정작 개표 감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 아까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이런 소송에 있어서 그 대법원이 하니까 같은 판사가 뭐 동료 저 선관위원 판사를 판단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원장이나 지역선관위원장들을 판사가 아닌 뭐 다른 직업군에 한 네. 사람이 이렇게 못 하도록 뭐 규정이 판사만 하게 법관만 하게 이렇게 뭐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다른 없습니다. 직업군도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대법관 14분 가운데 한 분이 겸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뭐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투표한 것에서 수개표를 한다고 하는 제도만 바뀌게 된다면 선거제도는 굉장히 단순화될 수가 있습니다. 독립된 헌법재판기관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투표하세요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기존의 행정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주민센터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유권자이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추출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 자, 홍길동 씨 어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세요. 거기 가서 투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와서 개표 업무를 도와주는 체제가 갖춰진다면 선거 사무 업무의 상당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중앙선관위라고 하는 체제부터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대법관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 모든 지역의 선관위원장들은 지방의 법원장이나 지방의 부장판사나 이런 분들이 지방에 다 선관위를 맡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임이란 말이에요. 알바직이란 말이죠. 그러니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 도장 찍는 역할밖에 없는데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제기해도 그때 되면 전부 나서서 방패막이 하는데 혈안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춘천의 문제, 광주의 문제를 2014년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창원지검에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창원지검에 임은정 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다가 고발장 밑에다가 메모, 임은정 검사님께서 이 사건을 맡아주십시오. 춘천 건은 미분류표가 과다하게 발생한 거. 광주에는 도장 대란에다가 사후에 위원장의 도장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장을 하나 더 팠어요. 선관위 직원이. 선관위원장한테 도장 달라고 하기가 못했는지 나가서 도장을 새로 파왔어요. 도장이 두 종류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고발장에다가 작성을 해서 임은정 검사가 조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혐의 돼버립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그 지역의 부장판사 또 선관위원들, 위원들은 또 지방의 또 판사 아니면 변호사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방패막이를 해주는 거죠. 이게 선관위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이라고 있어요. 그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선관위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하게 돼 있냐면 지역의 어떤 뭐 명망 있고 뭐 이렇게 학식이 있고 뭐 이런 분들 위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판사가 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현재. 근데 전국 253개 아마 그 위원회가 판사가 부장판사가 위원장이 아닌 데가 없을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선관위 대법관이 위원장을 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도 호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판사가 공정하게 잘하겠거니하고 위원장으로 앉힙니다. 이게 한국 선관위의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아까 신 대표님 말씀하셨죠? 선거 부정이 발견돼서 고발을 했더니 그것이 이제 선관위의 문제가 되면 방패막이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판사가. 결국은 그걸 위해서 선관위가 판사를 의도적으로 안 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문제제기입니다. 의심이고. 한 가지는 위원 연임 제한도 없어가지고 연임 기한 제한조차 없어가지고 저기 청주인가요? 내가 이전에 그 기사도 하나 썼는데 무려 28년 동안 선관위 위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동원 그때 당시 의원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선관위 위원 그 연임 제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 3년밖에 못 하게 돼 있어요. 그 선관위 위원을. 알고 보면 정말 들여다보면 기가 막혀요. 선관위가 거의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까지 시민들의 감시를 안 받은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안 보이는 엄청난 권력이죠. 사실상.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 구성을 보면 제일 위에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 밑에 위원이 9분인데 대법관 포함해서 9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 3사람은 대통령 임명, 3사람은 대법원장 임명, 3사람은 국회의 지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은 선관위원장, 대법관이죠. 한 분은 상임위원, 나머지 7분은 그냥 위원인데 이 그냥 위원분들도 상임위원은 상임이고 나머지 7분은 겸직입니다. 자신의 고유 업무들은 법무법인의 대표, 그런데 9명 중에 7분이 법조인이에요. 그 중에서 6명이 판사고 한 분이 변호사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나머지 2분은 한 분은 선관위 출신이에요. 한 분은 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이렇게 9명의 위원이 있지만 이분들은 상임위원은 장관급이에요. 국무위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임위원 이상 위원장까지는 실제로 선거 개표 업무나 선거 업무나 개표 업무에 깊숙하게 내부를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비상임이고 오로지 도장 찍는 역할 외에는 없다고 보고요. 실질적인 업무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하 사무직이 하는데 사무총장 장관급, 사무차장 차관급. 그러면 사무총장 장관급이 상임위원 장관급에 누가 위가 아래겠습니까? 그러니 연결고리가 없어요. 조직 체계상에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이
어떤 연관성을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위원장은 높은 분들은 책임만 지시오. 사무는 우리가 꾸려갈게. 이게 지금 현재 조직 체계고 각각 따로 놀고 있어 왔던데 지금 이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조사를 할 때 단순히 아빠 찬스 1만 국정조사할 게 아니라 중앙선관위 제도와 법과 지금까지 발생했던 폐해 모든 것을 다뤄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권익위원회 전현희 의원 그 권익위원장 그쪽으로 이 사안을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줬더니 답변이 오기를 이 사안은 대선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거를 다룰 수 없습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일단 우리 신 대표님 외롭게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진실의 길을 통해서 지금 계속 또 알리고 계시고요. 지금 진실의 길 좀 일이나 그다음에 서프라이즈 통해서 여러분들 좀 관련 자료를 읽어보시고 또 분석하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정말 그래? 한번 나도 들여다보고 싶어 하신 분들 제가 주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국 개표 상황표는 촛불사랑TV라고 지금 현재 다운 카페에 촛불사랑TV 쳐서 들어가시면 그 카페에 전국 개표 상황표가 다 떠 있습니다. 다 내려 받을 수 있고요.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해당 지역 개표 상황표가 어떻게 됐는지 내려받아서 인쇄해서 한번 보십시오. 신 대표님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분류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왔는데 미분류에서는 뒤집어지는지 안 뒤집어지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직접 확인해 보면 상당히 그 감도가 다를 겁니다. 아마 지금 말씀으로만 들어가지고는 좀 이게 감도가 약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 유린당하고 위기다. 우리 공주의 이상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87년 6월 항쟁의 주역이신데 직선제 위에서 그렇게 투쟁했던 이게 결국 이거냐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번 좀 직접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병진 목사님, 지금 뭐 이 기회가 또 자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 제가 추가로 A웹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료를 공유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 예, 화면 그렇게 하시죠. 자료를. 아니, 좀, 바쁘신 분들은, 피곤하신 분들은 좀 나가셔도 예, 상관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예. 예. 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일단은, 기록은 여기서 중지할까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예.